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상해 이 봉쇄 해제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금융시장의 반응일 것 같은데요.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고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상하이 봉쇄 충격이 이제 얼마나 됐냐. 네. 이걸 한번 따져보고 이게 이제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발생했던 최초 발병보다가 2002년 뒤에 발병한 이것은 폭도 길이도 월등히 더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짧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노란 색깔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초기 발병했을 때 상황이고, 빨간 색깔이 이번 2022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폭이건 기간이건 이제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 2020년보다 월등히 더 나쁜 상황이 아닌가.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서방이 많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요건 약간 다른 점은 네. 이건 2020년 이제 그 상황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해를 포함한 몇 군데 지역인데 그 숫자가 늘었다는 거죠. 네. 그 전국적인 것보다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중증도도 좀 덜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DP 충격이 얼마나 되냐를 봐야 되는데, 그 주로 이제 많이 발병을 해서 도시를 봉쇄했던 지역이 그 북경, 천진, 광동, 길림, 산시, 상해 이런 지역인데,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가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상해가 3.8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북경하고 상해가 물론 경제 수도, 정치 수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 굉장히 크지만 합쳤을 때 그 GDP는 중국 전체 GDP로 봤을 때 8%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쪽이고, 이제 심천, 천진, 시안, 장춘, 지린이 다가 이 도시 봉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을 완전히 세웠다고 그러면 요 도시들의 경제 비중이 1.1%. 근데 두 달을 이제 풀로 세웠다고 그러면 2.2%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먹는 거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봉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GDP 감소폭은 대략 한 1.5에서 2 정도? 네. 그 정도 충격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GDP 충격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커창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리커창 총리 이름 따가지고 커창 지수인데, 네. 리커창 총리가 그 야오닝성 이제 당서기를 할 때 지방의 통계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치를 믿고서 경제 정책을 하면 틀린다. 네.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북경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나 숫자 굉장히 강하시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표를 하나 개발한 건데 그게 전력 사용량, 철도 운송량, 대출 증가율 요 세 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지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게 바로 커창 지수입니다. 근데 GDP는 한 분기가 지나야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지표들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이제 GDP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대출 증가율 현격히 떨어졌고, 전력 사용량이 이제 휙 떨어졌고, 철도 운송량 다 떨어진 거죠. 세계 지수가 다가. 그래서 커창 지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활동성에 대한 지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떨어졌고, 지금 2022년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훅 떨어졌다가 약간 꼬리를 틀까 말까 하는 네.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그래서 핵심은 하여간 이제 운송, 물류 이쪽이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충격을 얼마나 받았냐를 보면 가장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 운송량을 보면, 인덱스를 보면 상해가 이 3월 달, 이제 그 4월 초에 대비해서 79%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머지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길림성이 16, 그 다음에 장수성, 그 상해 바로 옆에 있는 데가 25% 마이너스, 산동이 19, 베이징도 한 25%, 그리고 광동성도 24%, 네. 그리고 허난, 스촨, 저장 다가 한 15%에서 20%그 정도예요.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물류가 한 25% 정도 떨어졌겠구나. 그래서 상해 빼고, 상해는 이제 거의 8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요수 사태 때문에 네. 물류가 섰버리면 그게 이제 경제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GDP의 충격은 이 물류가 어느 정도 섰냐를 보면 되는데 네. 대략 아마 피크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 그 정도가 떨어졌다. 이번 충격은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도 아니고 그렇죠. 25% 4분의 1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서 그 시티뱅크, UBS, 스탠다드 차타드, 피치, S&P, IMF, 뭐 골드만삭스, 특히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런 데들이 뭐 연달아서 GDP 숫자를 다 낮췄어요. 이번 상해 사태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한 4.7을 불렀다가 이번에 한 3.9로 낮췄어요. 그래서 한 0.% 정도 GDP가 낮을 거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중국 GDP가 2%대로 툭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는 이게 상해 사태가 이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목표치를 낮춘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직은 없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부의 그 기관 이제 책임자 입을 빌려서 바꿀 생각이 없다. 5.5% 우리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번 GDP 충격은요, 2020년에 보면 코로나 발병했을 때 경제가 V턴을 해요.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는 U자 턴을 아주 지루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GDP가 2%로 훅 떨어지면 이건 반드시 경기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게 이제 이렇게 푹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V자 턴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날 것 같아요. 인위적인 끌어올림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하자면 바로 요건데 네. 그 당초에는 작년 4,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길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게 또 한 번 이제 더블 딥을 만들면서 오른쪽이 더 낮은 더블 딥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V자로 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예측 기간마다 다르지만 아마 2, 4분기는 제일 나쁘게 보는 데가 한 1.2%, 그 조금 높게 보는 데가 3.3,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U자가 V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그래서 소비를 보면 이게 작년 4, 4분기보다 더 나빠요. 마이너스 5 정도. 그리고 이제 3, 4분기, 4, 4분기는 이제 7%뭐 이대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고정 투자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정부 주도의 투자가 확 늘어난 거죠. 그리고 수출도 여전히 뭐 한 10% 내외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수출은 중국이 최근 2년 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정상화되면 자국의 생산이 정상화됐을 때 중국의 그 물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출은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떨어질 거라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럼 앞으로 경기 부양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대출자율이 이게 거의 최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뭐 사람이 이동도 못 하는데 대출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사상 최저치고. 오히려 경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을 놓으면 이게 거의 2020년 이후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낮춰야 된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인데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업 활동이 되면은 대출을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9월 달에 중국은 이제 2020년 1, 4분기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지만 이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1, 2월 달에 잠깐 올라갔다가 안정화되는 바람에 빨리 이것이 안정화되면서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246, 245, 237까지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레버리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중국 하면 코로나 이전에 그 부채 위기설 나올 정도로 부채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그런 심각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돈을 막 풀었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부채를 줄였던.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것이 굉장히 부양책 쓰기 좋은 여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통화 증가율, 대출 증가를 보면 202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은 통화 증가율, 대출 증가율 다 낮췄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이제 들어가지고 그 경기가 확 나빠지니까 통화 증가율을 확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통화 증가율은 높이더라도 그 효과는 뭐 8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이것이 돈을 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 풀기는 했지만 그 M2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상하이 봉쇄 충격은 대략 GDP로 환산을 했을 때 한 1.5 완전히 올스톱 했다 그러면 2.1% 정도 되지만 그게 완전히 올스톱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1.5에서 2 정도의 그 GDP 하락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당초에 5.5%를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그러면 아무 앞으로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3.5% 정도에 그치게 되는 거죠. 4분의 1이 날아간다고. 그렇죠. 예. 그러나 중국 정부가 뭐 그걸 절대 자시하지 않을 거고 또 그 사이에 최근 1년 반 동안에 긴축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카드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을 이제 그 오피셜리든 인오피셜리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GDP 숫자는 뭐 6에서 세게는 7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초의 목표 5.5를 아직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4분기, 2, 4분기가 지금 뭐 4% 또는 2%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6에서 7%가 나와야 연간으로 5.5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그 힘든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가 이게 경기 부양책을 이걸 세게 쓸 수 있는 이제 핑계거리를 이번에 만들어준 거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중국 당국에서는 언제 이런 부양책에 대한 그 발표를 좀 강하게 하게 될까요? 시기가? 저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사이에 이것을 그 막을 수 있다? 이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서 경기 부양책을 크게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실책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소리 없이 부양책을 쓸 것 같아요. 오피셜리 대놓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안 하고서 예를 들면 대출을 올린다든지 또 소비제도를 올린다든지 뭐 통화량을 푼다든지 아마 겉으로 요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5월 말까지는 완전히 이동이 이제 스톱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또 서플라이 체인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뭐를 던져야 되는 효과가 거죠. 좋을 시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은 아마 중국 정부 리커창 총리가 뭐 30가지인가 50가지인가의 그 경기 부양책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화를 하기 위한 부양책이고 네. GDP 5.5를 맞추기 위한 부양책은 제가 볼 때는 입으로 얘기 안 하고 액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6월 달이 지나고 나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